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 지금 3호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다들 저더러 운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지점도 여러 개 낸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위해서 저 밑바닥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 고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제가 쉽게 된 줄 아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저에겐 공짜 같은 행운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랫동안 잘 지내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물며 남과 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관계보다 부부라는 관계가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이가 좋으려면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결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요. 지금은 그 여자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된 과정이 정말 황당해서 웃기지도 않습니다. 쪽팔려서 어디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이곳에 왔어요. 제가 남자지만 남자도 속풀이가 필요하잖아요. 일은 해결되어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꽉 막힌 제 속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요리사입니다. 대학을 조리과 나와서 이후 레스토랑들을 전전하며 현장에서 많이 굴렀어요. TV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요리라는 게 워낙 완성도를 요하는 일이다 보니 신참일 때 구박도 참 많이 받으면서 배웠습니다. 일하다가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생각이 수십 번 들어요. 그때마다 앞치마 벗어던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고 어느새 5년이 넘어가면서 부주방장을 달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매일 출근해서 바닥 청소에 양파 까기만 하다가 부주방장 타이틀을 달게 됐으니 감회가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날아가는 것 같죠. 그렇게 부주방장 일을 3년 정도 더 한 후 일을 그만뒀어요. 문득 내 가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 그만두고 가게 차리면 잘 될 것 같지? 야, 맨날 주방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식당 운영이라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형.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망해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망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니 같이 일하던 형이 혼수를 두더라고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형도 벌써 나가서 자기 가게를 하나 해봤어야 했지만 계속 계산만 하다가 결국 그 식당에 눌러 앉은 거라 알아도 저보다야 더 알겠죠. 하지만 저는 계산만 하면서 남의 밑에만 있는 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되면 다시 일하러 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요리 쪽은 사실 부주방장이라고 해도 박봉이에요. 인류 레스토랑이나 호텔 쪽으로 가야 그래도 연봉이 좀 되지 어중간한 데는 페이가 크지 않거든요. 나름 한 식당에서 8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금액을 여기서 밝히는 것도 쪽팔릴 정도로 적은 돈이었죠. 그래도 그 안에서 제가 보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적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막상 가게를 하려고 하니 자본금이 부족해 씁쓸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가게도 빌리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돈과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을 합해 겨우 마련한 가게에서 아쉬운 대로 시작을 했어요. 제 전공이 이탈리안 요리거든요. 규모나 외관에 좀 더 투자하면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음식 맛으로 승부를 보자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하고 열심히 오픈 준비를 했어요. 2달 정도 오픈 준비를 하고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어요.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까지 찾아주셔서 가게가 엄청 분주했죠. 다들 저의 새 출발을 축하해줬고 응원해줬어요.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개업식 하는 날 눈물까지 보이셨고요. 엄마, 좋은 날 왜 울고 그래요? 겨우 조만한 가게 하나인데. 남들 보면 유별나다 그래요. 작든 크든 네 거잖아. 그동안 남 밑에서 밤이고 낮이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가게 오픈하니까 내가 눈물이 안 나겠니? 엄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좋은 거 많이 사드릴게. 그래, 아들 덕 좀 보고 살자. 그러니까 꼭 성공해. 알았지? 엄마는 눈에 눈물이 글썽이시면서도 저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자 홀몸으로 누나와 저를 키우시느라 갖은 고생 다 하신 우리 엄마인데 제가 잘 돼서 호강하며 사시는 모습 꼭 보고 싶었어요. 가게 낼 때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넣은 적금 통장을 두말 않고 저에게 주신 엄마시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누나가 있지만 한국에서 엄마 곁에 있는 제가 우리 엄마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꼭 대박 내는 것, 그걸 제 인생 최대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 규모는 작았지만 소품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포토존 같은 걸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요즘 사람들 SNS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입소문 나는 게 관건이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사진 올리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마케팅 효과를 노렸죠. 거기다 제 요리에 자부심까지 더하면 대박 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저의 온 신경은 식당 운영에 집중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엄청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방에 사람을 최소한으로 쓰다 보니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 밥 때도 건너뛰고 일할 때가 부지기수였지만 그런 일상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점심 저녁 장사를 마칠 때쯤이면 저도 완전 파김치가 돼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마감을 다 하고 일 매출을 확인할 때면 없던 기운이 다시 생겨나고 피곤한 게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내 식당으로 자립하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며 매일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형, 나 2호점 낼까 싶은데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요? 장사에 자신이 붙자 저는 2호점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입소문을 탔을 때 가게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형에게 제 가게로 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훈수를 뒀던 바로 그 형이었죠. 자존심 때문에 어쩌면 제안을 거절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형은 단번에 승낙을 했고 그렇게 저의 2호점 확장 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야, 솔직히 너 이렇게 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그래요? 하긴 나도 얼떨떨해요. 꼭 성공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나도 반신반의했지 뭐. 그래도 이렇게 잘 돼서 형이 와주니까 나 기분 좋아요. 그래, 아, 나도 너랑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좋다. 오랜만에 형이랑 가게 문 닫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식당 시작하면서 애로사항들, 진상 고객들 얘기며 식당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오랜만에 속이 개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게 시작하고 앞만 보며 달렸는데 제가 사장이다 보니 이런 얘기들 할 곳이 없잖아요. 형 덕분에 가질 수 있는 힐링 타임이었죠. 너 만나는 여자는 없냐?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은 가게 운영하는 것도 바빠. 야, 너도 30이 넘었는데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지. 네 어머니 너 결혼하는 거 안 기다리셔? 바쁜 거 아시니까 결혼 얘기는 안 하시는데 본인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제 결혼에 대해선 일체 말을 안 하셨어요. 저도 그동안 사귀는 여자가 있어도 소개 한번 시킨 적 없었고요. 그러고 보니 가게에 온 꼬마 손님들을 어머니가 참 예쁘게 보시던 게 갑자기 생각나더군요.
남의 아이인데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애틋한지 그런 걸 보면 엄마도 손주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내 마음을 접었죠. 2호점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2호점도 1호점 입소문 덕분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 하는 것마다 잘 되니 더럭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았어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건방이라는 게 들어올까봐 조심 또 조심했죠. 장사라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어떻게 쌓아 올린 건데 잘 지켜야 했죠.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어떤 해프닝이 생겼어요. 가게에 단골로 오는 여자 손님이 저에게 연락처를 묻는 거죠.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 번호요? 예약 전화는 가게로 주시면 되는데요. 가게 번호 말고요. 사장님 개인 번호요. 참 당돌한 손님이었어요. 단골이라 눈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지만 연락처를 나눌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꽃처럼 예쁘게 생긴 손님이었어요. 딱 봐도 많이 어려 보이는. 그러니 더더욱 개인적으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손님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돌려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 거절의 말에 눈도 깜짝하지 않더군요. 사장님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전번 찍어요. 네? 몇 살이에요? 저 25살이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 손님이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락처를 따려고 하니 조금 황당하기도 했어요. 당돌하다 싶기도 하고요. 예쁜 얼굴로 저에게 대시를 하니 어느 누가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관심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 나이가 있으니 만나게 되면 저는 결혼 생각을 해야 하는데 25살이라는 나이는 결혼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여자는 한번 거절받았다고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면접을 보러 온 알바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저 때문에 면접 보러 왔다는 말에 어찌나 웃음이 나고 귀엽게 보이던지 당연히 알바는 떨어뜨렸지만 제 머리에는 꽝 도장을 찍기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어요. 귀여워 보인다고 사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속 거절하고 그 여자는 계속 대쉬하며 그 관계가 1년이나 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끈기가 1년이나 가더라고요. 결국 그 끈기에 저는 항복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가게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이라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연애를 하니 마음이 편해서 연애도 더 재미있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들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래서 괜시리 의식도 되고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나이차가 신경 쓰여서 나름 꾸미고 나가는데도 티가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들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다들 저한테 얼마나 욕을 하던지 어린 여자랑 사귄다고 도둑놈이라며 놀리는데 그러면서도 다들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일찍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친구들은 더 노골적으로 부러워했고요. 예전에 제 가게를 하기 전에는 박봉에 남들 다 쉬는 휴일날도 일해야 하는 직업 때문에 연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너 어디서 저런 영계를 다 데려왔냐? 영계라니, 말 조심해. 우리 채린이 들어. 아이, 자식. 어서 말해봐. 어떻게 만났는지.
나도 어린 여친 하나 만들어 보게. 너 조심해. 재수 씨한테 다 말해버린다. 결혼 전에는 좋아서 죽고 못 살더니 자식 낳고 몇 년 살아보니 재미가 예전 같지 않은지 다른 데로 눈 돌리는 친구였어요. 애인 여친 소개 좀 해달라는 소리에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군요. 지금 마음껏 즐겨라. 결혼하면 지금 만나는 저 여자는 없을 테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 간다고 없냐? 네 마음이 변한 거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마음 나만 변하는 거 아니니까. 왠지 씁쓸하게 얘기하는 친구를 보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중에 제일 빵빵한 회사에 들어가서 비싼 집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집안도 나름 괜찮아서 대학 다닐 때도 아쉬운 거 하나 없이 지냈던 녀석이라 제일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녀석이었는데 가진 거 다 가진 놈이라 아쉬운 걸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만약에 채린이랑 결혼하게 되면 저러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친구를 보며 또 배움을 얻었죠. 그 여자에 대한 첫인상은 좀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여자 같았어요. 하지만 만나면서 점점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려심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귀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명품백이나 보석 같은 선물을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마음이 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선물을 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져 있었던 거죠. 또 그만큼 저에게 잘하는 것도 있었어요. 바쁜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온다거나 영양제를 챙겨주고 바쁜 일정 때문에 데이트가 취소돼서 미안해할 때 그런 걸로 전혀 화를 내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어린 친구들은 그럴 때 짜증을 바로 내잖아요. 그러니 제 눈에 그 여자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죠. 저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내조 아닌 내조 같은 걸 하는 그 여자에게 점점 더 의지를 하게 됐어요. 바빠서 못 만날 때는 너무 생각나고 허전하고 그래서 잠시라도 얼굴을 봐야 제가 안정이 될 정도더라고요. 여태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일은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그녀가 저를 그렇게 챙겨줘서일까요? 세상에 이렇게 나를 챙겨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여자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고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저의 결혼을 기뻐하신 건 어머니세요. 누나가 결혼을 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제 결혼식 날엔 얼마나 많이 우시던지 신부 어머니보다 더 많이 운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반면 그 여자의 어머니인 장모님은 너무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장모님이 새어머니더라고요. 결혼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아내가 많이 안타까웠어요. 고등학생 때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쭉 자신과 살았다고 말하는데 친엄마는 아버지랑 이혼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오빠, 그래서 나 어머님을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모시려고. 당신 어머니니까 이제는 내 엄마야. 맞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엄마도 너랑 결혼한다고 엄청 좋아하셨어. 지난번에 네가 챙겨드린 홍삼 있잖아. 그거 드시고는 감기도 덜한다고 진짜 좋아하셨거든. 진짜? 어머님 홍삼이 잘 받으시나 봐. 홍삼 선물이야. 뭐 철마다 해드릴 수 있지. 이제 우리 엄만데 내가 챙길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걱정 붙들어 매.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여기겠다고 하는데 어찌 안 이쁠 수가 있겠어요. 일 때문에 신경도 많이 못 써드리는데 아내가 챙겨드린다고 하니 안심도 되고 그랬어요. 다만 누나는 좀 걱정스런 말을 하더군요. 몇 번 안 봐서 나도 잘 모르지만 나이차가 많아서 걱정이다. 엄마가 새엄마라도 집에서 귀하게 자란 것 같던데. 걱정 마, 누나.
그동안 엄마도 몇 번 만났는데 엄마는 마음에 든다 하셨어. 엄마는 네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지. 하, 모르겠다. 이미 결혼까지 한 걸 어째. 올케가 좀 애 같아도 달래서 잘 살아. 알았지? 알았어. 와줘서 고마워, 누나. 하나 있는 남동생 결혼인데 당연히 와야지. 미국으로 시집간 누나는 자주 볼 수 없어서 늘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해서 자주 볼 수도 없고 동생인 저에게 책임을 모두 지운 것 같다며 미안해했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이 더 좋았어요. 이제는 저도 어엿한 가정을 꾸렸고 그럼 누나도 제 걱정을 덜 할 테니까요. 그만큼 아내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해준 사람이니까 내 눈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아내와의 신혼은 정말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했어요. 매일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도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저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아이는 몇 명을 낳고 집은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가고 제 일은 어떻게 해서 키울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나면 둘이 손 꼭 잡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늘 혼자 잠들고 깨어났던 공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 온기가 정말 저에겐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혼을 즐기던 중에 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란 게 늘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간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신경을 다른 데 쓰고 있었더니 그것 때문인지 매장 관리가 안 되고 있더군요. 점장 자리에 앉혔던 형을 믿고 있었던 것도 저의 실수였죠. 별 수 없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시 바빠졌어요. 이제는 부양 가족도 생겼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응급수술이라도 해서 매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한번 내림세를 겪으니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들더군요. 오빠, 오늘도 늦어? 나 요즘 맨날 집에 혼자 있어. 미안해, 체리나. 지금 매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오늘도 메뉴 개발하고 들어가면 새벽에나 들어갈 것 같아. 맨날 늦고. 미안해. 문 잘 잠그고 있어. 알았지? 혼자 있다고 투덜대는 아내를 달래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뭐든 좋은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계속되는 메뉴 개발과 서비스 회의를 하느라 집에 들어갈 시간이 부족했어요. 집에 들어가더라도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오는 게 다반사니 아내가 짜증낼 만도 하죠. 그런데 저도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던 아내도 한계가 온 건지 자꾸 짜증을 냈고 그걸 매번 달래주는 게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아내는 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전화 걸려오는 게 뜸해졌고 피차 저도 바빠서 전화를 못 걸었어요. 그러다가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주변에 소음이 들리더군요. 어디야? 밖에 나갔어? 친구 생일 파티라 파티 왔어. 파티? 거기 남자들도 있는 거 아니야? 있지. 에이, 걱정 마. 나 유부녀인 거 다 아는 애들이니까. 나 전화 끊을게. 뭐, 벌써? 체리나, 너무 늦게. 뭔가 신이 난 아내는 제 말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한껏 들떠선 술도 들어간 것 같은데 파티장에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별 수 없이 그날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 밤 10시. 저녁을 먹다가 말아서 출출했지만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게 생수랑 음료수밖에 없더군요. 대체 집에서 뭘 먹고 지내는 건지
아무리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별 수 없이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를 사와서 출출한 배를 달랬습니다. 아내가 언제 집에 올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화기도 울리지 않고 현관문도 조용했어요. 그렇게 친구 생일 파티에 간 아내를 기다린 지도 4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저는 소파에 기대 잠을 자고 있더군요. 부스스 일어나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아직도 아내는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니 아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서 어디라도 움직여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대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매일 이러고 살았던 건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화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1층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아내를 기다리는데 마침 저 끝에서 누가 걸어오는 형체가 보이더군요. 분명 아내인 것 같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그리로 뛰어갔고 멀어서 잘 안 보이던 아내의 뒤에 웬 남자가 따라오는 게 보이더군요. 이채린! 아, 오빠, 나 마중 나온 거야? 너, 왜 이렇게 하고 다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리고 너 옷은 이게 또 뭐니? 친구의 생일 파티에 다녀온 아내의 옷차림은 아주 볼만하더군요. 짧은 치마에 상체가 딱 달라붙는 상의, 높은 구두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런 옷이었어요. 아내는 아직도 술에 잔뜩 취해선 비틀거리고 있었고 뒤를 살피니 그 따라오던 남자는 사라지고 없더군요. 술 취한 아내를 따라온 게 분명하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화가 나더군요. 대체 뭐하는 여자인가 싶고 대책 없는 모습에 실망감마저 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술은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묻고 싶었지만 잔뜩 취해서 발음도 꼬이는 사람에게 대답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별 수 없이 다음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잠든 아내를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에게 물어볼 말들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들 수가 없었죠. 뜬 눈으로 새벽동이 트는 걸 보고는 출근 준비를 해서 집을 나왔어요. 거기 계속 있다간 출근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겨우 손해를 만회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손님을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어나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혼이 나간 채로 일을 했어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죠. 하지만 급한 내 마음과 달리 그날도 퇴근 후에 신제품 마테스트가 있어서 밤 늦게서야 집에 들어갔고 낮 동안 일어났는지 계속 자는지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는 아내였어요. 당연히 집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그동안 쌓인 의문점들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갔는데 그날도 집에 없더군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통화음이 끝나고 드디어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아니 왜? 싫어. 놀다 들어갈 거야. 저에게 들어오기 싫다고 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젯밤에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오늘도 늦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게요. 아내는 친구들과 매일같이 몰려다니면서 술을 먹고 늦게 다녔어요. 남자 사람 친구도 너무 많아서 놀러 다닐 때마다 만나는 남자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지고 말았죠. 또 나가니? 왜 이래? 당신은 가게에나 가. 나는 내가 알아서 놀 테니까. 맨날 집에 혼자 뒀으면서 왜 갑자기 관리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랬니? 모두 먹고 산다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너 계속 술 마시고 그러면 임신은 어쩌려고 그래? 임신 안 해. 내 몸 망가지면 나만 힘든데 그런 걸 내가 왜 해? 나 아기 안 가질 거야. 아내의 폭탄 발언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몸매가 망가진다고 아이를 안 낳겠다니. 결혼 초 저와 함께 미래를 꿈꿨던 그 아내는 어디로 간 건지 정말 낯선 사람과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폭탄 발언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채 추스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병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깜빡거린다며 엄마는 병원에 검진을 가셨는데 결국 치매 판정을 받게 되신 거죠. 엄마, 저희 집에 가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나 괜찮아. 이렇게 혼자 지내도 돼. 안 돼, 엄마. 냄비 속에 핸드폰 넣고 물 끓였다면서요. 위험해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엄마가 치매 환자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젊으신 나이인데 치매라니. 평생 저와 누나 뒷바라지만 하시며 사셨는데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바라시며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사셨는데 결국엔 이렇게 병에 걸리셔서 힘드시구나 싶어 어찌나 속상한지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엄마를 모셔야 하는 거고 충분히 여력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생각은 또 저만의 생각이었죠. 아내는 집에 어머니가 오시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초 어머니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겠다고 얘기했던 걸 떠올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합가를 했는데 그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게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나 어머님 못 모셔. 그럼 편찮으신 엄마를 혼자도 너 결혼할 때 우리 엄마 네 엄마처럼 생각한다며. 왜 이제 와서 말이 다른데? 그땐 그때고 지금은 불편하단 말이야. 제가 준 생활비로도 모자라 카드까지 쓰며 하루 종일 놀러 다닐 궁리만 하고 다니면서 편찮으신 우리 엄마는 못 보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꼬박꼬박 생활비 갖다 줬습니다. 더 줬으면 더 줬지 모자라게 주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밥도 안 주고 청소는 가뭄에 콩나듯이 생각나면 겨우 하는 여자가 어쩜 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결혼 1년이 넘어가면서 부인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 있더군요. 결국 저는 특단의 조치로 엄마한테 제대로 안 하면 생활비 끊겠다고 했고 그제야 마지못해 엄마를 챙기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말 그대로 신용만 하는 거였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자 집으로 친구들을 끌어들이더군요. 그리고 집에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편찮으신 엄마가 계신 집에서 남자 여자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다니 이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 하자 엄마는 또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들어와서 그래. 채린이도 많이 불편하겠지. 이해한다 나도. 왜 안 불편하겠어? 엄마 탓하지 마세요. 이게 왜 엄마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술 취해 자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한껏 독이 올랐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 때문에 괴로워서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일 정도라면 같이 못 사는 거죠. 맞지 않는데 억지로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책임질 자식도 없는데 헤어지고 말지.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더 유지하다가는 모두 다 불행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옷을 갈아입는데 옷걸이에 걸린 아내의 옷에 종이가 삐쭉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의아해서 꺼내 들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 싶어 펼쳐보니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것도 버젓이 엄마의 자필 서명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그 유언장을 들고 엄마를 찾았어요.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지만 다행히 제가 찾을 때는 제정신이셨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니? 유언장? 내 이름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채린이 옷에 들어있던데 엄마가 써서 채린이 준 거예요? 엄마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엄마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시더군요. 영문을 몰라 놀란 저는 다시 유언장을 자세히 살폈고 내용에는 엄마의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남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기가 차서 유언장을 다시 살피고 있자니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엄마가 조용히 뭔가를 내밀더군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손바닥에 있던 건 소형 녹음기였어요. 볼펜처럼 생긴 그것은 알고 보지 않으면 녹음기라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겠더라고요. 내가 자꾸 정신을 잃어서 걱정이 돼서 샀어. 혹시나 정신이 없을 때 내가 헛소리라도 할까봐 정신이 있을 때마다 녹음을 눌러놨었는데 여기 뭐라도 내용이 있을까? 들어본다는 게 까먹어서 듣지도 못했다. 엄마는 머뭇거리며 저에게 녹음기를 넘기셨고 저는 받자마자 바로 플레이를 시켜봤어요. 이런저런 소음 구간들을 지나 드디어 제가 원하는 구간이 흘러나왔어요.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더군요. 녹음기 안에는 희한한 얘기가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정신이 없으셨을 때 곁에서 엄마에게 이름 쓰는 연습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엄마가 손가락 아프다고 안 하겠다고 하자 계속 뭐라 하면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길에서 정신 놓으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 어머님 없어지면 안 찾을 거예요. 어머님 발로 나갔는데 내가 왜 찾아? 자기 발로 나갔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집에 찾아와야 하는데 이름이라도 적어야 경찰이 찾아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 글자 연습을 시키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원하는 필체가 나왔는데 좋아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웬 남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이거 봐. 드디어 받았어. 이제 어머님 죽으면 유산 내 거야. 그래? 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유언장 몰라? 공증만 받아놓으면 돼. 이대로 어머님 죽고 나면 유산 받고 나는 이혼하는 거지. 그때 자유의 몸이 되면 그때 자기랑 결혼할 거야. 어때? 상상만 해도 좋지? 좋아. 야, 근데 이 할머니는 언제 죽는 거야? 정신이 좀 없다 뿐이지. 지금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둘이서 히히낙낙거리며 좋아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괘씸하게도 엄마의 목숨 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는 걸 듣고 보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군요. 게다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아는 사람 같았어요. 바로 그 여자의 절친 중 저희 집에도 몇 번 왔던 절친 남자더라고요. 친한 친구라고 하더니 저랑 이혼하고 재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어요. 어이도 없고 기도 막히고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은 그 여자한테 놀아나 주기 싫더군요. 그래서 바로 미국에 있는 누나를 호출했습니다. 마침 조카들이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 들어온 누나를 붙잡고 한참이나 속에 든 걸 토해냈어요. 그간 그 여자가 술 마시고 돌아다녔던 것,
저에게 친구라고 소개해놓고 나 몰래 집안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했던 것, 엄마 유언장을 작성해서 허위로 사인까지 하게 만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고 누나도 제 말을 듣고는 기가 차서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누나가 지낼 작은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엄마를 모셨죠. 엄마는 멀리 간 자기 딸이 갑자기 나타나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니 얼마나 좋던지. 아들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챙겨드리고 이제는 그 여자의 불륜 현장을 잡을 차례였어요. 저는 집에 홈 CCTV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았죠. 엄마도 안 계신 그 넓은 집에서 둘이서 하는 짓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고 저는 아주 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어요. 화면 속의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었죠. 진영이라고 했나? 당신 절친 말이야. 진영이 맞아. 왜? 그 친구 집으로 한번 초대해봐. 같이 저녁이라도 한 끼 먹게. 저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며 절친을 집으로 초대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는 무슨 일이 있을지 까맣게 모르고 신이 나 있더군요. 드디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 그 남자가 집에 왔고 아는 얼굴이라고 저에게 살갑게 인사하며 친한 척을 했어요. 정말 가증스럽더군요. 내 아내와 우리 집에서 뭘 했는지 뻔히 다 알기에 그 인간 죽통이라도 바로 날리고 싶은 걸 꾹 참아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절친을 빙자한 연애질을 제 앞에서 하더군요. 참 대단한 여자다 싶었어요. 이런 본 모습은 까맣게 모른 채 사랑인 줄 알고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이혼 서류를 그 여자에게 던졌어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더 이상 모른 척 못 있겠다. 나 둘이 무슨 사이인 줄 다 알아. 당신 미쳤어? 우리가 뭐? 예상대로 발뺌 많은 그 둘에게 저는 찍힌 영상을 보여줬어요. 둘 다 얼굴이 시뻘개져선 제 손에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진영이라고 했나? 내가 집으로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부모님이 선물 받으시고 놀라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당신 또라이야? 우리 집에 무슨 선물을 보내? 네가 나한테 먼저 줬잖아. 선물 받았으니 나도 성의껏 준비해야지. 저는 그 남자에게 상간남 고소장을 집으로 날린 얘기를 해줬어요. 좀 전까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니 지금은 새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매달려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아시면 저 쫓겨나요. 형님, 제발. 누가 네 형님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절대로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응? 저 인간이 나 꼬신 거야. 그래서 넘어간 거지. 절대로 당신 배신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둘 다 진짜 종량제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고 싶더군요. 내 앞에서 당장 치우고 싶었어요. 띵동. 마침 제 시간에 와야 할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어요. 오빠, 이게 다 뭐야?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여자 물건은 싹 다 빼라고 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집에 둘 이유가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싹 다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는 뒤늦게 정신 차리고 저에게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버린 저에게 다시 한 번이란 건 없었죠. 그 길로 땡! 아주 속 시원하게 치워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그다지 듣기 좋은 꼬리표는 아니지만 그 여자 안 보고 살게 돼서 속이 시원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일도 잘 되고 그래서
가게도 또 확장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일만 할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